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2페이지죠. 72페이지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이요. 자, 우리가 사단법인은 뭐만 만들면 돼요? 정관만 만들면 돼요. 근데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보유한 것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설립자가 재산을 법인에게 주는 재산의 출연과 전관자성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나번해가지고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해가지고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그 권리 변동 부분에서 법률행위 논에서 아주 자세히 볼 뿐이니까요. 요거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요, 아유 아가씨 참 이쁘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저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건데 참 이쁘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죠. 그건 의사표시도 아니고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좋대요. 그러면 차 먹자, 좋다 이건 뭐가 돼요? 의사표시고 따라서 뭐가 되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제가 뭘 원합니까? 집 사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뭐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매매 계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혼인하죠. 그럼 이 혼인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고요. 2개 있어도 성립하는데 요 하나가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거 하나만으로 끝난다면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갑에게 2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래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데 요 2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 있다라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계약입니다. 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죠. 그죠? 자,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을 더럽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K라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요, 자,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K에게 뭐 해야 돼요? 출연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그러면 갑이 지금 재산을 가지고 주려고 할 때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아직 안 줬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려고 해. 그죠? 근데 재단법인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요. 따라서 K는 존재할 수가 없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 봅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물론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동그랑땡 2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중간에 재산 출연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증여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살아있을 때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게 돼요? 준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라번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기속시기와 제48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이고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48조를 보기 전에 먼저 민법 186조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자세히 볼 텐데, 186조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변동되려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률 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단독행위와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와 같은 계약으로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계약하고 매매 대금을 다 줬더라도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뭘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48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48조를 좀 읽어볼게요. 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언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법인이 성립된대.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그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재단법인이 뭘 취득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죠?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거죠.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망시 재단법인으로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재단법인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요 186조와 48조가 모순되죠. 그죠? 18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재단법인은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48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 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8조와 186조가 그 내용이 뭐하고 있는 거죠? 모순되고 충돌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1번 문제의 소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설이 대립되고요. 또 판례도 다릅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제48조 적용 긍정설 다시 말하면 요 48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뭐죠?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제48조 적용 부정설 해가지고 48조가 아니라 186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소수설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 우리 판례는 뭐냐? 우리 판례는 일종의 절충설을 취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판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띈 3번 해가지고 판례 입장 해가지고 대내 대외관계 뭐죠? 분리설이란 말이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요 K는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안 했더라도 요 48조에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을한테 팔아먹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요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 K 대내적으로는 일단 K가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다만 등기는 갑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누가 아직도 소유자인 거예요? 갑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이 을한테 팔아먹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K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견해가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판례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는지는 나중에 또 물권표 시험에 오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요 시점에서 일단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요 재단법인은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다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한번요.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왜요? 비영리법인의 설립주는 뭘 취하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뭘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고 비로소 뭐가 되죠? 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75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법인의 능력에서 첫째, 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34조가 나오고 1번 권리 능력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1. 성질에 의한 제한이 나옵니다.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생명권이다, 뭐 상속권이다, 친권이다, 자유권이다 이런 거는 법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생명권, 신체권, 신체 자유권들은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니까요. 그러면 법인은 어떠한 권리 능력을 갖느냐? 유증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재산이 많은데 유언장에다가 사회단체에다 기부하겠다라고 적으면 그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이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증을 받을 수 있고요. 재산권 있죠. 소유권 있고 그 다음에 성명권도 있고요. 명예권도 있고요. 교재는 없지만 추가할 것이 법인에게도 신용권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따로 기억할 것은 법인도 신용권도 있고 성명권도 있고 뭣도 있어요? 명예권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기억해 두시면 왠지 법인에게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강용석 씨인가요? 그 변호사죠. 옛날에 국회의원이었고 그 양반이 숙대인가요? 이렇게 예비 아나운서 지망생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한 번 줘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 한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제명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나운서 협회에서 강용석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명예라는 것은 개인, 자연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법인에게도 있는 것이니까 명예훼손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법인은 파산관제인 청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파산관제인도 될 수 있고 청산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죠. 그러면 개별적인 공인회계사 자연인이 파산관제인이 될 수 있고 청산인도 될 수 있지만 회계 법인도 파산관제인이 될 수 있고 청산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도 파산관제인 청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변호사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종이 들고 와가지고 자 가족들 모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읽어주잖아요. 유언집행자는 보통 누가 많이 해요?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법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하면 유언집행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법무, 법인도 할 수 있으니까 법인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언집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견인도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법인도 뭐가 될 수 있다고? 후견인.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친권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정하게 돼요? 후견인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 보호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통 고아원 원장님들이 뭐 했던 거죠? 후견인이 됐던 거죠. 원래. 근데 원장님이 뭐 할 수 있어요? 관둘 수도 있고요. 또 가슴 아프게도 원장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다시 뭘 해야 돼요? 후견인을 선임해야 됐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비영리 법인 자체에다 뭘 인정해 주면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면 원장님 바뀌시거나 돌아가시더라도 굳이 또다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뭐가 될 수 있도록요?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원장님과 같은 자연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그 보호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은 뭐는 될 수 없어요? 이사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 기억할 것이, 법인은 사원이 될 수가 있나요? 법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사원의 개념이 뭐였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 뭐였어요? 주주라고 했죠. 그래서 사원총회 하면 노조 집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주주총회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의 20%를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버랜드라는 그 법인이 주주고 뭐인 거죠? 사원인 거죠. 감 잡히시죠? 따라서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에 의한 제한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적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이제 34조를 읽어볼게요. 위에 맨 위에 34조를 읽어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34조에 따르면 이 목적 범위 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임대차, 사무실도 못 얻고요. 또 대출도, 자금도 유통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법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법인의 행위 능력이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법인은 미성년자가 없죠. 뭐 피한적 후견인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자 제도가 없습니다. 또 법인이 술 먹나요? 만취자. 법인이 자빠져 자나요?
수면 중인자?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당연히 무엇도 갖는 거예요? 행위 능력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이나 제한 능력자나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 범위에서 무엇도 인정이 되는 거죠? 행위 능력도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도 사람이니까 권리도 가질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법률 행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은 손과 발이 없는 거죠. 손과 발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기관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 등의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누구 행위인 거예요? 법인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교시에 보시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행위가 누구 행위인 거예요? 법인의 행위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한 행위나 감사 행위는 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법인의 행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번 행위 방식에 대해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면 하려면 자신이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임을 해야 한다는 걸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세한 건 또 이것도 뭐죠? 대리에서 볼 거예요. 3번 법인의 이제 불법행위 능력이 나오죠. 자,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인데 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 법률 행위는 대표 기관을 통해서 누가 한 거죠? 법인 스스로가 한 거죠. 따라서 이 행위 효과는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 기관 행위는 누구의 행위인 거예요? 법인의 행위인 거죠. 그럼 이런 논리를 일반적인 매매와 같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 행위의 하나는 거냐 이거죠. 만약에 대표기관이 을과 같은 사람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것도 결국은 누구의 행위인 거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뭐예요? 효과, 책임이 기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법인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3번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려면 법인의 행위가 되려면 첫째,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원총회나 감사 같은 대표기관이 아닌 존재가 행위했다면 그것은 법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A법인의 대표기관 이사인데 직무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아가씨를 강간했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뭘 질 일은 아니에요?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직무에 관련된 행위여야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법인에게 뭐가요? 책임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뭐냐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아닙니다. 뭐 중요할 수는 있는데 외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감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판례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나번해가지고 대표권 남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자세히 어디서 배우냐면 대리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개념 뭐냐면 대표 기관이 대표 기관으로서 행위, 불법 행위 아닙니다.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표 기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를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요 의의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우리가 대대에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단에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고,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뭐여야 되는 거죠? 불법 행위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의와 가실이 있고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또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넘겨보시면 2번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을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요거는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이 한 것이니까 법인에게 효과 기속되고요. 요 갑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A에게 법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요 놈이 자꾸 법인 제도의 뒤에 숨을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란 갑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A와 갑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부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와 갑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누구한테도요? A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요 을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한쪽에다가 전액을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이 요 A를 선택해 가지고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을에게 뭐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누구 때문에 해줬어요? 요 갑 때문에. 이때 A는 갑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대표기관의 행위고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을은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행위를 한 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무슨 채무인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만약에 을이 법인을 선택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바람에 법인이 을에게 책임을 졌다면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A는 대표기관인 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죠?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불법행위가요,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나 사원이 저질렀어요. 또는 대표기관의 행위이긴 한데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의 행위이긴 한데 뭐와 관련이 없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을은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를 한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의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운데
3 밑에 동그라미 땡이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0조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요? 연대해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올해도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물론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풀어볼까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 X죠.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라면 대표권이 없잖아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예요. 그러면 법인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죠. 그러면 누가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은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뭐죠? 2번.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 사용자 책임이란 말이 뭐냐면요. 제가 사장이에요.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이 알바생 직원이 불법 행위를 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인 누가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이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인이 사장이 이 사람이 직원이어서요? 그게 아닌 거죠.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가 누구 행위인 거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법인의 책임은 사용자 책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뭐예요? X예요.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것도 뭐죠? X인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예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누구도요? 대표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을은 아무한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와 갑의 관계는 뭐죠? 부징전 영대처의 의미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법원은 과실상계할 수 없다. X죠. 만약에 을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깎아야 되겠죠. 과실상계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제4항 법인의 기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